지난 전저점이 바닥이었을 거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식시장의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예요. 이미 반등은 한 달 동안 꽤 높은 각도로 했고요. 2,400에서 연말까지만 유지를 한다면 저는 내년부터는 전저점을 깰 확률이 더 없어진다고 봐요. 바닥의 전조 현상을 말씀드리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밸런스 에셋 대표시죠.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의 저자시기도 한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세상이 하도 수상해가지고 시절이. 자, 건강하시죠? 네, 뭐 작년 봄쯤에 당뇨 한번 걸렸었는데 건강관리 좀 해서 살 많이 빠졌다가 살은 조금 붙었지만 계속 건강한 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요즘 보니까 이게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이 몸이 체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정신도 좀 약해지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몸이 좀 받쳐주면 이겨낼 수 있는데 몸까지 또 못 받쳐주면 좀 짜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 판단이 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주식 투자자의 좋은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특히 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여러 차례의 그 바닥 확인 작업,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고점에서 물린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지금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고점은 작년 7월 달에 찍었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뭐 거래소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만 먼저 중요하게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작년 7월쯤에 이제 3,300포인트가 고점이었고, 근데 이제 연말까지 흘러내릴 때만 해도 이렇게 2,130이 지난번 저점이었는데 9월 말 저점. 3,300에서 지금 2,000 가깝게까지 오리라는 생각은 사실 하신 분이 많지 않겠죠. 근데 이제 첫 하락은 1월이었고요. 1월 달에 거래소 한 10%, 코스닥은 15% 조정이 크게 있었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추세 매매자이고 차트도 보는 사람이니까 1월의 하락에서는 이 정도면 좀 조정이, 이거는 단순 조정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 확실히 왔구나, 또는 좀 더 조정이 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조정이 6월에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6월에 역시 거래소 한 10%대, 또 코스닥 한 15%대 하락이 나왔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의 조정이 거래소 기준으로 한 2,300선? 요 정도였거든요, 저점이. 네. 그래서 요 정도면 많이 왔다 생각을 했어요. 3,300에서 2,300 정도면 얼추 많이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8월 중순까지 오르다가 8월 중순부터 또 흘러내리더니 9월 달에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깼죠.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2,100대까지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말부터 지금 11월 초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의 위치를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대세 하락이 작년 여름 7월부터 뭐 9월 말까지는 확실히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에 3,300에서 2,100까지 하락을 한 거고, 지금은 그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우상향을 해서 오늘 기준으로, 오늘 11월 6일이죠. 오늘 네. 기준으로 거래소 7일. 11월 7일 오늘 기준으로 거래소 지수는 지금 2,400을 넘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조금 9월달 말이 바닥이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시장은 처음이었다고, 진짜 뭐 다른 어떤, 뭐 제야의 어떤 고수들도 그렇고, 슈퍼개미 분들도 그렇고, 2,500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거에 베팅하신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 밀릴 줄은 몰랐다. 하여튼 올해장이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많이 펼쳐진, 뭐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가 완전히 먹히지 않는 장이라고 하던데. 일단은 하락률로만 보면, 하락률로만 보면 사실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고요. 네 번째 정도. 우리나라
지수 역사상 가장 거래소 기준으로 큰 하락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통받았던 IMF 시기였습니다. IMF 시기에는 거의 70% 정도 하락이 됐으니까 뭐 10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로 75% 가깝게 하락을 했었죠. 그게 역대급 가장 큰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락이 누구나 알다시피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포인트 이상에서 890까지 빠졌으니까 한 55% 정도의 하락.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밀레니엄 파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기술주들이 급락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기술주들 또는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그때도 한 50% 하락을 했었거든요. 요 정도가 이제 세 번의 가장 컸던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인데요. 한 2000포인트 상단에서 1400까지. 그때가 한 30%에서 35%. 근데 그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거의 뭐 2월, 3월 한 두 달 만에 이제 30%가 빠졌던 거고. 그렇게 보면 요번이 이제 하락이 한 네 번째 하락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3300에서 2100까지 하락률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역대 한 3, 40년의 역사상 우리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죠. IMF 시대 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렇죠. 그 다음 또 힘들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금융회사가 망했어. 심지어 그 두 시기는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꽤 많이 나왔었고요.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영화라는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이라도 좀 추천해드리는 영화 빅쇼트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영화화가 될 정도, 예를 들어 대공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영화화가 될 정도의 급락의 수준이 과연 지금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시기가 미래에 굳이 영화화 될 정도의 어떤 큰 악재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35% 정도면 정상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의 시기로만 본다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내년에 오는 경기 침체에서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의 굵직한 금융기업이랄지 또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그러면 더 빠질지 몰라도 현재 상황의 수준, 금리 인상만 했다고 해서 이 정도 빠지면 솔직히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주식 투자라면 적어도 요즘 악재가 뭔데? 금리 인상이야? 그럼 과거의 금리 인상 때는 어땠는데? 이런 건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를 다 살펴봤지만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30% 이상 주가가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 지금의 금리 인상 직전에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1%에서 5.25까지 올렸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2003, 4, 5, 6, 7, 5년 연속 상승을 했을 때예요.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상만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35%만 빠져도 사실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이상의 공포가 좀 있는 거죠. 적어도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파산하진 않았지만 어떤 공포가 있을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물가 상승이 안 잡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한 적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금리 인상하고 이번의 금리 인상이 다른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연준이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물가가 빨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의 금리 인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4% 올리기? 근데 지금은 1년도 안 돼서 4%까지 올랐어요. 지금 제로금리에서. 그럼 굉장히 빨리 올렸다는 얘기고, 그 빨리 오른 이면에는 제 생각에는 수요 측면, 소비 측면에서만의 물가 상승이라면 그렇게 빨리 올려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원자재값 상승이나 곡물가 상승이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게 경제 뉴스에서는 크게 결합이 안 되지만 저는 러시아 전쟁이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 또는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결자 해지라고 지금장이 좋아지려면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멈추고 저는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충분히 더 이상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경제학 책에도 나와 있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예요. 늘 제로금리였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라는 게 있는 이유가 돈의 양을 조절하면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좀 올리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추고 이거는
당연한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제 정책은 당연한 건데 너무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저는 러시아 전쟁이 있다. 그래서 좀 전쟁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금리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뭐 5% 선에서만 끝난다면 지금 1% 지금 제로에서 4까지 왔으니까 뭐 1% 내는 상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크게 우리가 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올 초 중반까지만 해도 언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까? 아니 멈추기를 할까? 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까? 그때가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인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폭락할 거야로 또 이 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명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떠나는 영웅 있죠. 피터 린치 책. 그게 제가 20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였던 책이 두 권을 꼽자면 그 책하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죠. 30년, 50년 전의 책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죠. 이 재료라는 건, 기사라는 건 북소리 효과와 같아서 뭐 금리가 올라도 악재, 금리가 내려도 악재, 우리나라로 치면 환율이 올라도 악재, 떨어져도 악재일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대로 어떤 시기에는 금리가 올라도 호재, 금리가 내려도 호재인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확히 적용을 시키면 정말 장이 좋을 때는 금리가 오르면 호재예요. 왜? 경기가 얼마나 좋으면 금리를 올려. 그렇죠. 또는 금리가 내리면 호재예요. 왜? 야, 돈이 얼마나 잘 풀리겠어.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이기 때문에 야, 금리 내리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는 장이 조금만 돌았으면 금리 인하가 호재로서의 역할보다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가 악재로서의 역할보다 호재로서의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모든 게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두렵고 네. 올라도 불안해. 맞습니다. 언제 갑자기 빠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일단 바닥은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이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주식이라는 건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바닥이 언제 오나요라는 질문은 사실은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그렇죠. 질문이죠. 왜냐면은 바닥이 언제 오냐는 건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 올해 연말에요. 아니면 내년 연초에, 내년 여름에요. 그거는 사실 시계가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한 번 맞는 거랑 똑같거든요. 뭐 올해 연말쯤 옵니다. 아니면 내년 봄쯤 옵니다. 저는 그런 바닥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닥에 대한 분석은 저는 어떻게 해왔냐면 20년 동안 지나간 전저점이 바닥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바로 앞전에 그렇죠. 이런 지점에 하락장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1월, 6월, 9월의 폭락을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1월의 바닥에서 1월 말이 바닥을 찍고 2월 달에 사실은 옆으로 잘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1월의 저점이 바닥이었나? 또는 6월의 저점 이후에 7월 달에 이렇게 좀 조정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전저점을 안 깨고. 그럼 6월이 바닥이었나? 또는 9월 말 저점을 지금 안 깨고 있죠. 그럼 9월이 바닥이었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한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어땠을 때 그 저점이 바닥일 확률이 높아지냐면 이렇게 급락 10% 이상 급락을 많이 할수록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식에 대한 철학이 뭐냐면 종목은 10년 안에 그 고점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안 좋은 종목은 내년에 그 종목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지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주식이 안 올랐다고 해도 10년 안에 전고점을 못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 아니라고 누가 말해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뭐 지수가 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성적표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떨어질수록
바닥에 가까워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락이 몇 번째였냐가 폭락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바닥은 가까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수록 바닥은 가까워지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일단 1월보다는 6월 저점이 6월 저점보다는 9월 저점이 바닥일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죠. 2100까지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 신뢰도는 뭐냐면 그 전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 7일이니까 9월 말보다 한 달이 좀 넘어갔죠. 이 정도의 기간은 사실 아직은 짧습니다. 제가 보는 좀 안정적인 기간은 한 3달 정도예요. 3달 정도 전저점을 안 깬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진 않거든요. 우상향을 좀 했다는 얘기고요. 3달 정도 올라온 그 지수대에서 전저점을 깨려면 또 두 달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그럼 5개월이 걸리거든요. 제가 왜 이 기간을 말씀드리냐면 상승장도 기간이 있고요. 하락장도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의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 저점 3월에서 7월까지 한 1년 4개월이 상승장이었어요. 그때 2020년 여름 가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많이 대형 유튜브에 다녔었는데 그런 말씀을 그때 많이 했어요. 2020년 여름 가을에 이거 언제쯤 금방 올해 끝날까요? 내년까지 갈까요? 근데 저는 기간 논리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바닥이 1400이 2020년 3월이라면 1년은 넘을 것이다. 그럼 내년 여름까지는 가겠죠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상승장이 6개월에 끝나고 그건 상승장이 아니죠. 반등장이죠. 근데 코로나의 1400에서 1500, 1600, 2000까지 왔을 땐 반등장이 아니고 상승장으로 전환이 확실했기 때문에 1년 이상 상승장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 작년 7월부터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지금 1년하고도 한 3개월, 4개월째거든요. 그렇죠. 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의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하락을 3번을 했고 또 9월부터 오늘까지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한 11월 말 또는 연말까지도 전저점을 안 깬다면 9월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주식을 잘하려면 앞으로 오지 않은 바닥을 언제 바닥을 찍을까 이거보단 지난 전저점이 바닥이었을 거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그 확신이 조금씩 올라갈 때 내가 현금 보유 비중이 있다면 당연히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꽤 아직은 한 달이라는 건 짧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간의 개념 작년 7월부터 1년 3개월이 됐고 3단 하락을 크게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바닥 징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 징조라는 말을 제가 썼으니까 바닥의 전조 현상을 말씀드리면 요즘 한 10월부터 바닥의 전조 현상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것들이죠? 바닥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조 현상들이 몇 가지 나온 게 일단 우리나라의 특성상 바닥을 치면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잘 움직인다라기보단 먼저 움직이죠.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건 바닥에서는 큰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큰 자금들은 코스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가 더 잘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차트가 코스닥은 옆으로 기는 차트고요. 거래소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61선을 뚫었고요. 121선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코스닥은 61선은 아직 한참 밑에 있거든요. 거래소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전조현상으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전조현상이 있냐면 대형주들이 하루에 5% 10%씩 올라요. 네. 근데 최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 녹화일자 기준으로 오늘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 11위거든요. 오늘 8% 올랐습니다. 그 무거운 종목이.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 또는 얼마 전에 LG 생활건강도 막 10%가 오르고 10조 이상짜리에서 5% 10%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큰 자금들이 거래소 대형주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 좋은 전조현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중국을 탈출하는 자금,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는 그런 자금들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연동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 다음에 그거 아니라도 지금은 오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홍콩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는 영향은 있지만 꼭 그것 때문 또는 이제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올릴 요인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고요. 그 이유는 환율적인 측면만 봐도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거 할 때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추세를 중요하게,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추세를 단기간으로는 추세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추세를 봐요. 그래야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들, 성장주들 5년, 10년씩 오르는 종목들이 추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추세를 안 보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하고 금리예요. 환율하고 금리는 단기 추세라는 건 있지만 5년, 10년 추세는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 역사를 보면 그래요. 금리가 추세가 있다면 5%, 10%, 15%, 20%, 100%까지 가야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반복을 하거든요. 0%에서 5%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역할이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당연히 올리면 되고 어느 순간에 물가는 무조건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시 금리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고 일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추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없습니다. 평균 회귀예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환율, 뭐 선물, 주식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환율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추세적으로 움직여갖고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가나요? 절대 아니죠. 1,000원 또는 약간 낮게 가면 900원에서 정말 높게 가면 1,500원, 1,800원이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의 1,400원대는 어느 정도의 상태냐면 평균으로 보면 높은 상태죠. 평균값으로 보면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1,500원, 1,600원 갈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만약에 10%라면 1,300원, 1,200원으로 갈 확률은 90%거든요. 평균 회귀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봤을 땐 그럼 과연 환율이 1,400원과 1,200원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까?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만 돼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죠. 고환율일 때 들어와서 저환율일 때 환차익을 먹는 게 외국인들의 자금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1,400원대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꼭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지난 9월이 저점이었다고 하면 바닥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반등은 언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V자 급반등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아주 힘든 어떤 거시적인 환경 하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U자형이 될 것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반등이 사실 야 오늘부터 반등이야 이런 날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반등이야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저점을 안 깨면 일단 우리는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2130에서 위기를 두 번이나 넘긴 거예요. 2200을 돌파하고 2300을 돌파하고 지금 오늘 2400에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반등은 한 달 동안 꽤 높은 각도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막 2,500, 600 V자를 한다고는 전혀 보지 않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00을 축으로 또는 적어도 2,300을 축으로 전저점을 안 깨고 한 달, 두 달, 세 달 움직이면은 그게 진정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 점은 절대 안 깨라는 그 바닥은 사실 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전저점을 안 깼을 때 우리가 좀 안전한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시기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은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말 정도까지도 전저점 안 깨고 만약에 2,300 이상 한 2,400에서 연말까지만 유지를 한다면 저는 내년부터는 전저점을 깰 확률이 더 없어진다고 봐요. 그 이유는 저는 올해 하반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계속 보고 뭐 강연이나 방송도 했는데 그 이유는 주식은 늘 시장을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아니고 경기를 경제에서 우리가 경기라는 표현을 쓰죠. 경기는 결국 GDP고요. 근데 경기를 선행한단 말이죠. 주식 시장의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됐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6개월 전, 1년 전에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년에 경기 침체면 좋겠어. 내후년에만 좋으면 되죠. 왜? 1년 먼저 움직이니까 벌써 지금 작년 7월부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 3,300에서 올해 연초까지 왜 빠졌어요?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고 회사들 실적은 좋았는데 왜 빠졌어요? 그게 다 올해 봄부터 금리 인상이 예견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이 예견됐으니까 실적들은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먼저 빠져야 돼.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상대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예상대로 왔으니까 지금 1년 이상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1월 달에 폭락은 왜 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1월 달에 시작도 안 했거든요. 1월 달에 폭락한 이유도 6개월 1년을 선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연준위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앞으로 1% 남짓 남아있는 금리 인상 내년 상반기에 그 정도 예상이라면 당연히 끝나죠. 1분기에도 끝날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선반영의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정말 미국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수준의 이 사실은 경기 침체나 경기 위축이나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약간의 뉘앙스 차이인 거거든요. 경기 위축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라니까요. 물가를 낮추고 경기를 좀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물가를 낮추는데 경기도 좋아져? 그런 금리 인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물가를 잡으면 경기는 위축되는 게 맞아요. 그게 다 지금 선반영이 1년 전부터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침체가 정말 다 망하는 경기 침체냐? 그런 확률은 아직까지 저는 낮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해서 지금의 포지션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